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PC 물가지수라는 게 있고 여기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는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PC 물가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물가지수가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건데요. 그림처럼 전년 대비로 해서 8.6%가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푸른색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조금 평행하는 이런 움직임을 기대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하면서 기대감이 반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래서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년 내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주식을 전부 다 오를 때 팔자. 뭐 이런 다소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여기에 맞는 근거만 계속 갖다 붙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의견을 또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약 22% 정도를 차지하는 여기 식품과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 중에 가솔린 가격, 이걸 나타난 지표입니다. 보라색이 가솔린이고 푸른색이 식품 가격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볼 때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냐, 이걸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구성 항목 중에서도 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올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림의 보라색 이 선을 보시면 이게 약 20년간의 차트입니다. 2002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가솔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국제유가죠. 지난 4월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더니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6월에 발표된 CPI는 이 5월 한 달간의 집계거든요.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최근에 이제 5월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6월에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기대를 하고 있었죠. 다수 컨센서스가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컨센서스보다 0.3% 좀 높게 올랐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요 에너지 항목 중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34.6%가 전체 에너지가 올랐어요. 그 중에 이제 퓨얼오일, 연료유가 106%나 이렇게 올랐고요. 가솔린도 이제 48.7%나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딱 수치만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유가 상승이 이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늦춰버렸죠. 이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의 국제유가 이렇게 눌렸다가 5월에 다시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양, 이게 똑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결국에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결정하는 건 국제유가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이번 경제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에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타오를 때 빠져나오고 싶은 우리들이죠.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할 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진정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시나리오인데, 국제유가 전망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다수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채널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갔다, 단순한 이 이유 때문이 아니죠. 주황색 선이 바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데, 전체 항목 중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로 구성된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는 애초에 변동성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면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좀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나머지 품목들을 가지고 물가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핵심 물가지수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 6월 달에 발표된 게 유가가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핵심 물가 지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 정점이 완전히 멀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 텐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결국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앞으로 유가가 좀 빠져주면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변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가 보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연준은 뭐 유가를 잡기 위해서 6월에 0.75%까지는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과격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죠.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가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는 마당에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으면은 그럼 이번 주는 조금 짜증나지만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 뭐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거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좀 좋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그림은 푸른 선이 미연준 기준금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노란 선이 국제유가예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높다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국제유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뭐 국제유가를 잡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잘 잡힌다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유가가 오르면 바로 인상을 했다가 다시 또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은 그러면 다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고 이걸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제유가와 기준금리의 움직임이 이게 뭐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때 막 올랐다 내렸다 이게 너무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거는 국제유가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1차적인 역할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지 중앙은행의 금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뉴스 보시면은 카슈크지 피사를 추궁 않겠다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 타협하러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 정상이 만나서 사우디의 증산에 대한 뭐 결정을 끌어내든 아니면 뭐 약속을 받아내든 자 이러면서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1차적으로 또 정부의 몫이고요. 그리고 또 뉴스처럼 미국 셰일오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셰일오일의 생산량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원하는 만큼 셰일오일을 많이 좀 찍어내서 유가를 안정시키길 바라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현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즐겨보자. 증산은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 뭐 지금 캐내지 않으면은 다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결해 주는 게 결국에 정부 몫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방문하고 하면서 1차적인 유가 안정을 만약에 달성하는 이 역할을 할 경우에 그 시나리오로 간다면 수요의 감소 없이 이제 공급 증가를 통해서 유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약간씩 둔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반기에 반등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올해 내년에 이렇게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시기가 뭐 내년 말 정도로 이렇게 늦춰지는 시나리오로 갈 거고요. 자, 그럼 예상 가능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좋은 방향은 좀 아닌데요. 1차적으로 정부에서 유가를 잡지 못했을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2차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짜증나죠.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그리고 주택의 융자처럼 기본의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연준의 금리 인상 등 이런 정책을 수요 조절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소비를 감소시켜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이런 경우라면 아쉽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폭락이 임박했던 시기들 있죠. 2007년이라든가 2019년 이런 시점들의 경로를 그대로 밟는 거죠. 소비 감소로 실물 경제에서 생산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또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임박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막 속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시면 이 푸른색의 기준금리 보시면 일단 소비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미연준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살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지만 실물 경제가 호황을 찍은 다음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비 둔화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유가가 점점 이렇게 둔화된다, 뭐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힌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했던 역사가 많죠. 그래서 지난 2007년 초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을 했고 2019년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했던 이런 흐름이 꽤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좀 하반기 길게 가는 이런 반등이라든가 높게 가는 반등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가는 이런 반등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시경제 사이클의 호황의 끝에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서 미연준이 금리를 뭐 인상을 중단한다거나 이러면서 나타나는 경기 둔화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고 재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면 이익 감소가 크게 뒤따라옵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디폴트가 터지든 어떤 문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이게 경기 침체 시기가 뭐 내년 초 또는 뭐 올해 말로 이렇게 굉장히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빨리 우리는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방향은 결국엔 유가예요. 유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핵심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잡히면은 같이 또 따라 내려오면서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반기 반등하는 경로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유가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변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저도 예전에 맞추려고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봤었는데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맞춰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러시아산 원유가 현재 공급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말하지만 사실상은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가 속여서 많이 풀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공급이 중단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과거 1차 석유 파동 때도 보시면은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증산의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데 자, 여기서 미국과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떤 관계를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뭐 완전히 2번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정점 이슈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조금 늦춰진 거고, 그래서 어차피 반반이니까 1차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결국에 작은 건 아니죠. 사실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자, 이게 되겠고, 안 되면 2차 시나리오로 운이 나쁘면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2차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시기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는 모든 분들이 뭐 다 같이 경기 사이클이 한참 시작될 때 뭐 그때 굉장히 좋을 때 같이 매수했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뭐 매도해라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이게 투자의 시기는 자 2021년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데 물려가지고 지금 매도를 뭐 한다 해도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는 2020년 뭐 이럴 때부터 쭉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만 걱정도 안 하고 유튜브도 많이 또 안 봐요. 어차피 손실이 많이 없으니까. 반면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경기 회복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반부 이상 넘어간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지금 많이 걱정이 되니까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경제 채널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속 편하게 매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주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해드려야 하니까 이게 시점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경제 지표도 열심히 찾아드리면서 방송하고 이렇다는 거죠.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상황이실 테니까 저도 그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열심히 함께 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채널은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